오늘은 경기도 분당에 거주 중인 안봉남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안봉남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 중반으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슴으로 품은 자식에 대해서 아시나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은 분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곳 사연 채널을 통해서도 관련된 사연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연들은 대부분 감동적인 결말로 끝나곤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네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건지 아니면 아들이 흔히 말하는 글러먹은 자식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따져 뭐 하겠어요? 이미 저와는 끝이 난 사이인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 저는 피는 이어지지 않지만 모자지간의 연을 맺고 결국엔 끊어지게 된 아들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아들이 처음 서로를 만나게 된 건 남편을 통해서였어요. 남편은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저는 나름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이었죠. 대학을 나와 제 전공을 살려 취업하게 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요. 그렇게 거침없이 잘 나갔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 콧대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제 성에 차는 남자를 만나지 못해 결혼 생각을 접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우연히 남편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은 제가 처음으로 반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알아가면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시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상황 때문인지 제 대시를 번번이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2번 다시 없을 수도 있는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남편은 저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만날 수 있었죠. 우리의 만남은 처음부터 주변에 만류가 많을 정도로 험난했어요.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주위의 반대가 심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우려와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특히 아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제가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마치 친자식처럼 아들 백현이를 키웠습니다. 다행히 아들 백현이도 저를 엄마로서 잘 따라줬고 새 가정에도 잘 적응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둘째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첫째 백현이가 느낄 불안감을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저나 남편이나 백현이에게 신경과 애를 썼죠. 그래도 제가 미처 모르는 백현이의 어두운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둘째를 낳고 키우면서도 백현이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곤 했어요. 그 덕분인지 첫째 백현이와 둘째 대성이는 다툼 없이 우애 좋게 잘 자라줬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대학을 졸업해 취직하고 나서는 더 이상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게 됐고 남편과 저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와 한나란 시에 같이 가자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동안 남편의 존재로 인해 눌려져 왔던 문제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문제의 시발점은 며느리였습니다. 첫째 백현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려 살았어요. 며느리는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고 착한 며느리였죠.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남편이 죽고 난 이후 변한 겁니다. 아직 힘없는 늙은이도 아닌 저를 골방 노인 취급하면서 시건방지게 굴더라고요. 몇 번은 넘어갔지만 시건방지게 구는 일이 계속되자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며느리를 꾸짖게 됐죠. 그러자 아들이 저를 말리며 자기 처를 감싸더니 왜 내가 하는 말에 사사건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니? 일부러 그러는 거니? 아니면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 사람이 민호 돌보느라 힘들어서 그래요. 요즘 민호가 움직임이 많아져서 낮에도 밤에도 진짜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고생이 많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예민하게 나한테 덤벼? 어머니, 그만 진정하세요. 하지만 일을 더 키우기 싫었던 저는 그 일들을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굳이 일을 키워 아들 내외나 저나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그렇게 첫째 아들 내외와 아슬아슬하게 지내고 있던 도중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한 며느리를 보게 됐습니다. 웬일로 제 생각이 난다면서 찾아오고 손에는 먹을 것이든 물건이든 항상 뭔가가 들려 있었죠. 거기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도 내지 않았던 콧소리까지 내곤 했어요. 태도가 변한 며느리를 보면서 좋다기보다는 왜 이러나 싶어 경계했습니다. 그러다 곧 그러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죠. 첫째 아들이 찾아와 제게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증여해 달라고 부탁해 왔거든요. 어머니, 좀 일하는 건 아는데 이 집 판돈을 저한테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미모 낳고 키우면서 저희 생활이 빡빡해서요. 2년마다 전세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 민호도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를 한 동네에서 다녀야 하는데 매번 이사를 해야 되니 정서 발달에 있어서도 걱정되고요. 좀 도와주세요. 이 집을. 글쎄, 너무 갑자기야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내가 이 집 말고 갈 데도 없고 대성이 얘기도 들어봐야 하고. 집은 걱정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혹시 몰라서 어머니 살 집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도 노후를 생각하셔야 하는데 형제 친척도 없는 도시에서 생활하시면 아버지도 안 계신데 더 외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모가 있는 제주도로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그래도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어머니, 사실 제가 꼭 증여해달라고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전부터 이모님이 계시는 제주도에 어머님 모시고 싶다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뭐 어쩌다 보니 상황이 맞물려서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죠. 제 생각에도 어머님께서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생활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모님이 계신 건 물론이고 어머님 추위도 많이 타시는데 제주도는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베란다에 난 꽃 보고도 좋아하시는데 집 마당에 꽃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바로 앞에 바다도 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못 가서 안달인 제주도를 시댁이라 드나들 수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비행기 삭시 비싼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자주 내려갈 테니 그렇게 하세요. 언니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 집을 구해주겠다고 하니 혹하게 했습니다만 저 혼자 내릴 결정은 아니었어요. 둘째 대성이의 동의가 필요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찾아가 첫째 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게 됐습니다. 둘째는 워낙 욕심이 없고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독립적인 아이라서 그런지 쾌히 첫째 아들에게 증여하는 걸 허락하더군요. 둘째가 서운해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 고마웠고 걱정하는 부분은 저 역시도 똑같이 걱정하던 일이라 제주도에 살 곳을 구해주고 자주 내려와 준다는 조건을 달고 첫째 아들에게 집을 팔아 증여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난 뒤
한 달 정도 첫째 아들 집에서 머물다 제가 살 집을 구했다는 말에 제주도로 내려가게 됐죠. 그런데 아들이 제게 보여준 집은 전에 했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래전부터 살지 않은 듯한 구옥이었고 바다 앞이 아니라 산기슭에 있었죠. 더군다나 저희 언니가 사는 곳과는 정반대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 기가 막힌 광경에 제가 어이없어 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다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주도에서 집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지역 사람들끼리 거래해서 매물도 거의 없어요. 저희도 진짜 귀하게 얻은 정보를 통해 구한 거라니까요. 주인분이 안 판다고 하는 걸 사정사정해서 구한 건데. 맞아요. 집이 좀 낡긴 했지만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 문제 없고요. 가스는 시키면 금방 오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수리는 해야 돼요. 어머니가 보시고 어떻게 꾸미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바로 해드릴게요. 이야, 이 마당에 꽃 심으면 진짜 볼만하겠다. 그러게, 우리 나중에 어머님이 이 집 물려주시면 여기 와서 살자. 진짜 좋아 보이네. 애써 마음에도 없는 말까지 하면서 제 기분을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애들 앞에서 기분 나쁜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사비를 아끼겠다고 이삿짐까지 가지고 온 마당에 다른 곳에 가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그날 짐을 넣게 됐어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저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애들이 한 말이 사실인가 물어봤죠. 그러자 구옥이 비싸고 외지인들이 구하기 힘든 건 맞지만 제 집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린벨트로 주변 개발도 묶여 있고 도심도 멀어 값이 싼 곳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들어도 저는 아들 내외가 뭘 잘 몰라 당한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그리고 집 가지고 욕심 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야 자식들 다 키우고 더는 바랄 것은 없었으니 이렇게 한적하고 자연이 있는 곳에서 생활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중요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더군요. 자주 내려오고 더 신경 쓰겠다는 첫째, 아들 내외의 약속이 말입니다. 자주 내려오는 일이야 비행기 값이 비싸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내려오고 2달 동안 한 번을 안 내려오는 겁니다. 집을 수리해 주겠다는 말도 어기면서 말이죠. 집이야 있는 그대로 정다웠고 연락하고 찾아오는 둘째 아들 덕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원래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첫째 아들 내외에게 연락을 했더니 각종 핑계를 다 대더라고요. 그 말들 모두 늙은 부모를 상대하는 게 귀찮아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나 손주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아마 부모라면 어쩔 수 없는 마음일 것 같아요.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내려올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어 제가 직접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것도 막무가내로 아들네 집을 찾아가면 애들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있다고 해도 저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볼 일을 보러 갔다가 잠깐 손주 얼굴만 보고 내려가겠다고 했죠. 당연히 제가 서울에 볼 일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백현아, 그네가 다음 주에. 어머니, 그 다음 주도 저희가 바빠서 못 내려가요. 코로나 끝나고 밀린 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저도 빨리 내려가서 집도 좀 손보고 어머니도 뵙고 싶은데 이게 직장인으로서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시간 좀 지나면 여유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저 이만 끊을게요. 아니, 백현아, 잠깐만. 그게 아니라 내가 다음 주에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볼일 보고 내려가기 전에 잠깐 너희 집에 들를까 하는데 괜찮겠니? 저희 집이요. 혹시 자고 가실 생각이세요? 아니, 나도 바로 내려가야지. 이미 내려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서 정말 너희 얼굴만 보고 가려고 한다. 그 토요일 점심 지나고 그쯤 들릴 것 같은데.
그날 별일 없지? 뭐, 별일 없죠. 아, 근데 진짜 자고 가시는 거 아니죠? 저희가 다음날 어딜 일찍 좀 가야 해서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자고 가시면 일정에 차질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아이 말했잖니. 비행기 시간 때문에 정말 너희 얼굴만 보고 가야 돼. 그럼 뭐, 알겠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했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제 얘기를 들은 아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의심을 한다고 할까요? 혹시 제가 잠을 자고 가지 않을지, 그 집에서 시간을 더 보내진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아들에게 그런 의심과 대접을 받는 게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만, 제 품을 떠나 다 자란 자식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저야 첫째를 제가 낳은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 첫째는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이런 핑계를 대더라도 애들 얼굴을 보게 된 걸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며 어서 아들과 손주 얼굴을 보게 될 그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됐고, 저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첫째 아들에게 줄 선물들을 챙기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제주공항까지 가고,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또 김포공항에서 첫째 아들이 살고 있는 서울 집까지 찾아가니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고 아들네에 찾아가겠다고 약속한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공항에서 먹은 삼각김밥이 전부였던 저는 배가 고팠지만 1초라도 더 아들과 손주 얼굴을 보고자 끼니를 거르고 아들네로 향했죠. 아들네에 도착해서도 밥을 얻어먹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애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싫었고 애들도 싫어할 테니 말이죠. 그래서 아들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오늘 누굴 만나 무슨 일 때문에 왔고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제가 만든 거짓말을 다시 한 번 되뇌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쪽에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지안아, 나다. 예, 누구요? 나 민호 할머니. 민호 할머니? 그럼 어머님? 그래, 그러니 문 좀 열어다오. 자, 잠깐만요. 제주도에 있어야 하는 어머님이 여긴 무슨 일이세요? 그것도 그렇고 왜 연락도 없이 찾아오세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음에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너 지금 장난치는 거니? 백현이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어? 내가 저번 주에 너희 집으로 찾아간다고 백현이에게 말하고 알겠다는 대답도 받았는데. 아니요.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어머님 찾아온다는 말 들은 적 없어요. 그리고 설령 들었다고 해도 오늘은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을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은 남편이랑 통화해보세요. 그래, 근데 내가 너희 얼굴만 보고 가려고 하는데 잠깐이라도 안 되겠니? 나도 비행기 시간 때문에 아주 잠깐이면 되는데. 그리고 제주도에서 너희 줄 선물들도 가져왔고.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억지 부려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저도 문 열어드릴 상황이면 열어드리겠죠.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럼 혹시 집에 무슨 큰일이라도 있니? 누가 아파? 아니면 집에 문제가 있어? 어머님, 제발 그냥 좀 가세요.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 가시라고요. 그래도 얼굴만 볼 시간은 있지 않겠니? 문 열고 선물 가져가는 동안 그동안만 내가 민호 좀 보자. 더 붙잡거나 시간 끌지 않을게. 진짜 왜 그러세요? 그냥 가시라고요. 지금도 일 있다고 가라는 걸 붙잡고 있는데 민호 보면 그게 되겠어요? 그냥 가세요. 가시라고요. 그래,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가져온 선물은 여기 앞에 둘 테니까 잊지 말고 가지러 들어가라. 그럼 잘 있으렴. 그땐 당황스러워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아들에게 내가 집에 간다는 얘기를 하고 대답까지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며느리는 어떤 얘기도 못 들었다고 했으니까요. 무슨 연유로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얼굴 한 번 보여 주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우선 아파트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 벤치에 앉아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죠.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백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넌 지안이한테 오늘 내가 온다는 걸 말 안 했니? 내가 방금 너희 집에 도착했는데 지안이가 너한테 아무 얘기 못 들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면서 문도 안 열어줬어. 너도 없는 걸 보면 너희 무슨 일 있는 거니? 나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아, 제가 까먹었어요. 뭐? 뭐라고? 까먹어? 그럼 내가 온다는 걸 까먹어서 말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집에는 무슨 일인데? 집에는 일이 좀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일이길래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안 열어줘? 안쪽에서 들리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민호도 있는 것 같던데. 너네 혹시 별거라도 하는 거니? 그래서 그동안 내려오지도 못했던 거야? 아니라니까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 내려가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 그리고 별거를 하더라도 할머니 내가 손주는 볼 수 있는 거지. 애들 데려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귀찮아서 그래요. 만나기가 싫어서 그런다고. 아이, 진짜 그렇게도 눈치가 없어요. 귀찮고 싫어서 이제 더는 볼 일도 없으니까 연락도 찾아가지도 않는 거라고요. 어머니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제 저희 찾지 말고 사세요. 솔직히 저희 없이도 어머니께는 대성이가 있잖아요. 저번에 전화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걔가 집도 고치고 정리도 하고 다 했다면서요. 그럼 이제 저희 필요 없잖아요. 어머니, 친아들 대성이가 연락만 하면 뭐든 해줄 텐데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어머니 만나는 거 불편해요. 그러니까 더는 눈치 없게 연락하지 마세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귀찮아. 보기 싫어. 내가 너희에게 뭘 귀찮게 했다고 이러는 거니? 내가 너희 집에 며칠 동안 머물겠다고 그랬어. 대접해달라고 그랬어. 그냥 잠깐 네 얼굴, 민호 얼굴 좀 보겠다 했는데 그게 귀찮아. 그리고 더는 찾지 말고 살라고? 너 나보고 집 팔고 제주도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니? 이처랑 네가 뭐라고 했냐고. 그땐 내가 제주도에 있어도 잘 내려오겠다며. 돈 받으려고 내 앞에서 거짓말한 거야? 돈 받겠다고 늙은 어미 속여서 고로장하듯이 제주도 그 섬에 버린 거야? 잘 아시네요. 잘 알고 계신 걸 보니까 제가 더 설명할 것도 없겠죠. 네, 돈 때문입니다. 우린 아버지한테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뭐 잘못됐어요? 그 집,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 아버지 집이면 내 집이죠. 원래대로라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 상속되는 게 맞는 일이죠. 뭐? 너 정말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정말 돈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 돈 때문이라고 하자. 그럼 너 원하는 대로 된 거잖아. 돈 때문에 나 속이고 귀찮아서 나 그곳에 버렸다고 해도 내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민호 좀 보겠다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어려워? 네, 어려워요. 어려워. 민호 보고 싶으면 돈 주세요. 그렇게 손주 보고 싶으면 돈부터 입금하시라고요. 내가 내 손주 보겠다는데 왜 돈이 필요해? 그리고 집 한 돈 줬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다고 또 돈을 달래? 아버지, 집 판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 돈 진작에 다 썼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민호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다음부터 민호 만나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할게요. 우리가 직접 제주도까지 찾아가진 않겠지만 서울 오셔서 민호랑 같이 있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겠다고요.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리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너희한테 그 집 돈까지 줬는데. 노후 자금이랍시고 챙겨둔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할머니 댁에 돈 많잖아요. 아직 외할머니가 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너 정말. 싫으세요? 그럼 손주 볼 생각 접으시면 돼요. 어쨌거나 오늘은 이쯤 하고 돌아가고요. 제가 한 이야기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민호 만나는 거로는 거짓말 안 할 테니까요. 며느리가 문전박대하며 절 쫓아낼 때까지도 사정이 있겠지 싶었는데 아들 입에서 이제까지 모든 행동이 돈 때문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제가 느끼고 있으면서도 부정하고 있던 현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짓을 하는가 싶어서 말이죠. 만약 둘째 아들이 저를 원망했더라면 그 원망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사죄를 했을 겁니다. 그만큼 첫째 아들에게 더 신경을 썼고 더 잘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 이런 꼴이라고 하니 분하고 또 분했습니다. 물론 제가 자식을 키워서 무엇을 얻자고 정성을 들여 아들들을 키워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바라는 게 있다면 소박하게 다른 가족들처럼 자식들이 잘 자라 가정을 꾸리고 온 가족이 가끔씩 모여 정답게 지내는 정도를 바랐죠. 그게 대단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주위를 돌아보면 대부분 그렇게들 살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하고 보통의 바람은커녕 자식에게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고. 그 돈이 없어진 저는 귀찮고 싫은 존재라고 듣게 되니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저 싫다는 아들, 저도 보기 싫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들과 대화해 보고 싶었어요. 같은 소리를 듣게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희망 아니면 제 미련 때문에 아들과 마지막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번 대화에서도 같은 소리, 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저도 더는 아들을 아들 취급하지 않고 제가 아들을 키워오며 희생한 값을 보상받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아들네 아파트로 들어가 아들을 무작정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기다려 밖에서 들어오는 아들을 만나게 됐죠. 저는 아들 앞을 가로막고 다시 한 번 더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묻게 됐어요. 깜짝이야. 뭐야. 아직 안 내려갔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아, 저 도와주시기로 한 거구나. 얼마나 도와주시게요?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아니면 외할머니께 돈 빌리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 너랑 대화 좀 하려고.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니? 아까 네가 한 얘기 좀 하자. 대신 서로 흥분 가라앉히고 얘기하자. 아까 너도 네 처한테 전화 받고 놀랐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 뭐야. 그럼 돈 관련된 건 없네요? 안 빌려주신다는 거죠? 그럼 더 할 얘기도 없어요. 나오세요. 가긴 어딜 가. 얘기 좀 하자니까.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제 입장은 아까 다 말했는데. 그리고 어머니, 저한테 내려는 비행기표 끊었다 하지 않았어요? 설마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우선 우리 집에 발 붙인 다음에 이런저런 핑계대고 하룻밤 자고 가려고. 뜻쯤 하면 이제 저에 대한 미련 끝내셔야죠. 기댈 자식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머니 친자식도 아니잖아요. 친자식인 대성이가 어머니께 잘하잖아요. 근데 왜 이러세요? 손주 때문에 그러세요. 그럼 대성이 보고 얼른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해요. 싫다는 사람 붙잡고 이러지 마시고요.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널 차별하며 키웠니? 네 처시집살이 시켰니? 거기다 집하고 돈 달라는 말 그렇게 해줬잖아. 너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왜 내가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겠어? 그래서 들어야겠다.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싫은데 이유가 있겠어요? 뭐 굳이 따져보자면 제가 어머니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어머니보다 돈이 중요하고요. 어머니 신경 쓰는 거 귀찮아요. 왜 어머니를 챙겨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머니가 귀찮고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좋은 곳에 모시겠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호도 보여줄 생각 없어요. 물론 아까 말한 돈을 준다면 얘긴 바뀌겠지만 내가 네 친엄마가 아니라서 내가 싫다. 난 너 친자식이라고 생각했어. 친자식으로 여기고 차별받는다는 기분이나 생각 들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도 힘썼어. 내가 원망을 들으려면 오히려 대성이한테 들어야 해. 그런데 대접이라는 건 다 받은 네가 무슨 차별을 받고 무슨 일을 내게 당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모른다고! 모른다는데 왜 자꾸 난리야! 그냥 피가 안 당기나 보지! 죽은 우리 엄마가 당신 미워하라고 하나 보지! 그냥 당신 싫으니까 나와! 나 집 좀 들어가자! 가자고 좀! 아들은 제게 소리를 치며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아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싫다고 하니 더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아들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 붙잡고 정확한 얘기를 들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1층으로 내려와 아들을 붙잡고 있던 제 손을 낚아챘어요. 당신 금방 온다고 해놓고 안 오길래 설마 했는데 저 여자한테 붙잡혀 있었어? 뭐? 저 여자? 너 지금 나한테 저 여자라고 한 거니? 아무리 평소에 네가 날 무시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내 앞에서 저 여자라고 말해?
그것도 백현이 앞에서? 누구 앞은 무슨, 이 사람 얘기 대충은 들으셨죠? 이 사람이나 저나 어머님을 내 어머니로, 내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 연락하시고 앞으로도 찾아오지 마세요. 양아들이라고 하지만 자식한테 이런 꼴 당하는 것도 창피하잖아요. 두 번 창피당하고 싶지 않으면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당신은 뭐 저런 늙은이한테 붙잡혀 있어. 힘도 없는 늙은이한테. 난 또 좀 더 뜯어먹을 수 있나 싶어서 그랬지. 어쨌거나 어머니, 제가 전화로 얘기한 건 아직 유효합니다. 어머니 노후자금이든 외할머니께 받은 돈이든 가리지 않으니까 그 돈이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손주 민호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부모로서 참기 힘든 모욕을 주고 자기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런 모욕을 듣고도 두 사람이 올라가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두 사람 다리를 붙잡고 늘어져 봤자, 난동을 피워봤자 변하는 건 없을 테니까요. 결국 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입은 채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서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저를 이용하고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들과 며느리에게 꼭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꼭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게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주도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이틀을 더 묵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준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야 했거든요. 증여한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 두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월요일이 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걸고 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반가운 대답을 듣게 됐어요. 증여한 돈도 되찾을 수 있고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죗값을 물을 수 있다는 대답이었죠. 하지만 한 변호사의 말만 믿고 섣불리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들을 방문해 증여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 두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됐죠. 정말 다행히도 모두들 똑같은 답을 내놨습니다. 증여를 취소할 수 있고 돈을 반환받고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답이었어요. 그 대답을 받게 된 데에는 제가 아들과의 대화를 녹취한 음성 파일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아들과 대화할 때 녹음을 했었거든요. 거기다 휴대폰에 자동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도 있어서 아들이 제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받았고 제게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여 취소 소송을 했고 아들을 노인 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 내외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제 소장을 받고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던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어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식놈 돈을 빼앗겠다고, 자식 전과자 만들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얼른 고소도 신고도 취소하세요. 얼른요. 싫다. 시간이 더 지나면 소송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데 내가 왜 취소를 하니? 그리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내가 우리 변호사에 물어보니까 네가 한 짓이 죄가 된다고 하길래 신고한 거다. 그리고 신고한 건 취소도 못해. 내가 너를 선처한다 해도 반의사 불벌죄라 이미 내 손을 떠났다고. 뭐라고요?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아들 죽이겠다는 소린데 그 말이 잘도 튀어나와. 내가 당신 가만둘 줄 알아? 내가 지금 당장 당신 집으로 찾아갈 거야. 찾아가서 내 앞에서도 그 말이 나오나 보자고. 그러게 그날 잘하지 그랬니? 내가 어려운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민호 얼굴, 네 얼굴 봤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제가 단호하게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고 신고는 이미 손을 떠났다고 하자 첫째 아들은 흥분하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노모를 때리기라도 하려는지 집을 찾아오겠다고 했죠. 하지만 전 변호사 사무실을 편히 왕래하기 위해 분당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첫째도 헛걸음을 하고
제가 있을 만한 곳을 유추했는지 결국 둘째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와서는 문을 부술듯이 두들기고 소리치면서 문을 열라고 했죠. 둘째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제가 직접 첫째를 상대하겠다고 했죠. 첫째가 저를 어떻게 하니마니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수행할 만한 배짱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평소라면 혹시 몰랐지만 노인 학대로 조사를 받고 있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죄가 추가될 수 있는 행동을 할 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주고 첫째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민호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얼른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고소 취하하라고 해요. 민호야, 당연히 보고 싶지. 근데 내가 널 용서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나게 되면 그때 네가 똑같이 말할까? 그땐 또 무슨 핑계를 대고 내게 무슨 모욕을 주면서 말을 돌리랬니? 난 네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가 싫고 귀찮다고 할 때 마음 정리했다. 나도 널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뭐라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식은 몰라도 부모가 그러면 안 되지. 부모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봐. 결국에 당신은 날 당신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도 쉬운 거라고. 근데 뭐 날 더 신경 써? 차별을 안 해. 애초에 당신 마음속에서부터 차별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차별을 안 해? 언제 날 사랑했다고 그래? 내가 그래서 당신이 싫은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느낀 거지. 당신이 날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은 걸. 어디서 헛소리야? 내가 누굴 사랑하네? 내가 누굴 차별해? 난 하늘에 맹세코 말할 수 있어.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널 내 자식으로 품었다는 걸. 널 내 새끼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대성일 일이 같지도 않았어. 널 내 자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부모들처럼 아이를 가졌고 너한테 동생을 만들어줬던 거야. 내가 널 차별했다. 그럼 네 입으로 말해보지 그래. 네가 무슨 차별을 받았는지. 그 집 팔아서 너 달라고 했을 때도 내가 널 차별했다면 그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했을 거다. 근데 내가 그렇게 했니? 대성이한테 동의 얻어가면서까지 너 주지 않았어. 근데도 그런 말이 나와?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내가 널 집안으로 부른 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척은 하라고 불렀어. 지금처럼 차별이니 뭐니 떠들지 말고 반성하라고. 반성하라고 불렀다고. 뭐 반성? 이 여자가 날 가지고 노나? 지금 반성이라는 말이 나와? 자식 구렁텅이로 빠뜨리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 제 말에 흥분한 아들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한 거죠. 다행히 둘째 아들이 바로 옆에 있어 큰일을 당하진 않았어요. 첫째는 둘째에게 제압당하게 됐죠. 계속 첫째의 행동을 보다 못한 둘째는 무력으로 형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둘째의 주먹질에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고 결국 첫째는 꼴이 엉망이 되고 나서야 조용히 둘째 집을 떠나게 됐죠. 이후 항상 제 옆을 지켜주는 둘째 덕분인지 첫째는 제게 윽박지르거나 협박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말이죠. 소송의 경우 저희 쪽 변호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어요. 증여가 취소됐고 아들은 제게 증여받은 돈을 되돌려줘야 했죠.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비록 처벌의 수위는 낮았지만 그 일로 회사에서도 곤욕을 겪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요. 제가 아들에게 당한 모욕을 떠올리며 정신 차리지 못한 아들에게 내려져야 할 처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과의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첫째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저와 있었던 증여 취소 소송 이후 아들이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사정을 말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들이나 며느리나 이제 볼장 다 봤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나다. 다음 주에 법원에서 정한 기한의 마지막 날인 거 아니? 다음 주 지나면 너희 문제 생길 수도 있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 적어서 보내다오. 끝까지 돈 안 받겠다는 소린 하질 않네. 진짜 독하다. 독해.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연락하려고 했어요. 그거 어머니께서 알아서 처리 좀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저희 사정이 영 좋지 않아서요. 누구 때문인지 아시죠? 자식 새끼, 마누라랑 손주랑 다 같이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시라고요. 합의서를 썼다고 하든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 사정이 어떤지 어떻게 반환할 건지 계획이든 뭐든 적어서 보내달라는 거 아니니?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결해. 해결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너희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일인데. 애초에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건데요? 어머니 때문 아니에요? 어머니도 그걸 알고 마음에 걸려서 전화한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진짜 저희들 걱정 때문인지 자식들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는 주변 시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어머니께 돈 내줄 형편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든 기한 밀어주세요. 아들은 제가 외부의 시선 때문이든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든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이용해 돈 갚는 걸 미루려는 모습이었죠.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 아들로 키운 감정을 어떻게 어느 한순간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저지른 죄값에 대한 벌이었다고 하지만 저로 인해 곤욕을 겪고 처벌까지 받았으니 아들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었죠. 허나 제 마음을 이용하려는 걸 숨기지도 않는 첫째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 아들을 지워가고 있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어요. 너, 내가 널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보구나. 왜? 내가 네 엄마라서. 언제는 내가 네 엄마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나도 널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는데. 난 네가 걱정돼서 연락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한 거야. 그런데 네가 아주 큰 착각을 하는 모양이 있네. 그래서 지금 안 도와주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잘못하다간 어머니가 자식 새끼를 죽였다는 말까지 들을 수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니? 준 돈 그대로 돌려받겠다는 건데. 그것도 법원에서 내린 명령 아니니? 돈을 제 기한에 반환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너네 마누라랑 네 새끼랑 다 같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 조심해라. 그건 나한테 협박처럼 들린다. 한 번 신고했는데 두 번이 어려울까? 한 번만 더 그런 말 내뱉으면 그땐 또 변호사 찾아가서 협박인지 아닌지 알아볼 거야. 알겠어? 어머니, 저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협박이 아니라 그제야 아들은 제게 하는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아들과 볼 일이 없었던 저는 통화를 끊었죠. 그럼에도 아들은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었는지 법원에서 정한 기한을 넘기고도 제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배째라는 시기였죠. 저는 아들이 내민 배를 째기로 했어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아들네 재산과 통장들을 압류한 거죠. 그렇게 행동한 뒤에야 급히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머니, 갚을게요. 돈 갚을 테니까 압류 좀 풀어주세요. 그 돈 바로 갚겠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러다 저희 정말 죽겠어요. 자식은 그렇다고 해도 손주한테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식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말만 갚겠다고 하지 말고 돈을 줘. 네가 그 돈 반환하면 이제 너랑 나랑은 관계가 끝이야. 네가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나랑 너는 볼 일 없다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 돈 갚고 네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나 죽고 나서도 찾아올 필요 없어. 내가 가진 재산은 네 아버지 몫도 있으니 그 돈에서 정확히 나눠서 상속해 줄 거니 걱정 말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말인데 네 외할머니 재산 욕심내지 마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미 다 말해놨어. 그리고 네 외할머니 돌아가시면 내 몫은 네 동생한테 곧장 상속될 거야. 네가 건들 수도 없게. 알겠니? 그 통화 이후 아들은 결국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했어요. 그리고 저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충격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들과 연이 끊긴 데에 대해선 덤덤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저를 보고 비정한 부모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참을 만큼 참았고 풀어보려고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이고 내민 손을 뿌리치고 제 인생을 모욕한 자식놈에게 해야 할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첫째 아들은 마음속에서 죽었다 생각하고 지웠고 남은 제 아들에게 잘 해주려고요. 그동안 첫째에게 밀려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아온 둘째 아들 대성이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평생 잘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족들과 다복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기까지가 안봉남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은 인생 선배님들이 댓글로 저마다 각자의 사연을 적어주셔서 용기 내어 사연을 제보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연은 안봉남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안봉남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안봉남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